저희가 지난주 이제 월요일날 두 분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굉장히 이제 두 분이 설전이 이제 굉장히 오고 가면서 저희가 음성이 겹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어떻게 했냐, 이제부터 지금 만약에 또 음성이 겹치거나 시간이 딜레이가 되면 저희가 타이머 적용하겠습니다. 타이머 실제로 적용해서 2분 30초 드릴 거고요. 만약에 2분 30초 이후에도 계속 말씀하시면 저희 마이크 끄겠습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준비한 주제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네, 어쨌든 저희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부동산 주제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지금 서울 집값 폭등하면서 정부가 초강수 대출 규제 카드 꺼내 들었는데 지금 소득이나 주택 가격 상관없는 일괄적 조치이죠. 주택담보대출 6억으로 제한했고요. 서울의 이제 평균 매매가가 지금 14억 정도니까 현금으로 8억은 쥐고 있어야지 이제 살 수 있다 보니까 비판 당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는 이제 꿈도 못 꾼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결국에는 이제 부자들만 집을 사고 이제 대출을 조금 성실히 갚아나가는 서민들은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규제 좀 어떻게 보세요? 대변인부터 말씀해 주셔야지. 이제 네. 뭐 일단은 것 지금 좀 시중의 평가는 문재인 정권 당시 28차례 그 부동산 대책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한 지금 규제가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유예 기간조차 없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기습적으로 발표를 했고 바로 주말이 이어졌기 때문에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실수요자들조차도 조금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 또 이제 가계약을 맺었던 사람들은 계약금을 토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중 혼란이 엄청나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초강수를 뒀으면 무조건 결과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앵커님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서울시 평균 집값이 14억 원 가까이 돼요. 그런데 지금 대출을 6억까지로 막겠다라 그러면 자기 현금 자산, 현금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8억 가까운 돈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은 내 집 마련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2030 젊은 세대들이 8억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사실 없죠. 30대 초반에 1억 원만 모아도 많이 모은 거예요. 그런데 8억이라고 하면은 정상적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받는 게 아니면 내 집 마련이 어렵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을 통한 계층 이동 자체를 차단을 해버린 정말 특단의 조치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값을 정말 획기적으로 낮춰서 대출에 과도하게 의지하지 않고도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토양을 만들어 놔야 정당화가 된다라는 건데 저는 회의적이에요. 왜 그러냐? 이 벌써부터 대통령실과의 불협화음이 만들어지고 있죠. 지금 정부가 한 일을 대통령실이 부정하는 그런 상황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인데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오른손이 한 거다 이런 식으로 머리가 회피를 하는 그런 모양새밖에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서 시장 혼란은 더 커지죠. 정부가 한 것을 대통령이 부정을 한다?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사실 이 정책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게 국내 그 실수요자들을 막는다라고 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수혜를 볼 수가 있거든요. 역차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해외 자본은 대출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해외 자본이 더 많이 유입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문재인 정권 당시에 28차례 그 부동산 대책을 만들어내면서 2020년에 오히려 수요가 가장 폭등했습니다. 외국인 자본이 12조 가까이가 유입이 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더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오히려 국내 그 내국인들만 역차별하면서 해외 그 자본의 우리나라 부동산들을 헐값에 노출시키는 결과밖에 되지가 않아요. 부동산 가격 잡히지가 않죠. 그러니까 밖에서 새는 바가지를 못 보고 안에서 이렇게 통제 중심적으로 정책을 하게 되면 절대 정부가 시장을 오로지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맞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면은 집값은 집값대로 못 잡고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해외에 유출되고 자국민들은, 젊은 세대들은 내 집 마련의 희망마저 버려야 되는 이런 지금 최악의 결과가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정말 중요한데 저는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잘 못할 것 같아서 대단히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듣기 전에 이제 대변인님이 그거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부정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럼 그 영상 보시고 교수님 말까지 한 번에 이제 들어볼게요. 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 PD님 저희 그 대통령실 대변인 영상 하나만 띄워주시죠.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정책인데 대통령실 입장은 없을 수 있지만 국무회의 보고는 됐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다른 보고가 특별히 없었고요. 지금 기재부에서 아마 일련의 흐름들을 보고 만들어진 그런 일종의 대책성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로 인한 거는 저희가 뭐 특별히 입장을 갖거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어떤 식의 효과를 가지고 올지 좀 지켜보고 대응이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의 반응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 저 영상을 이제 단순 해프닝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대변인 선에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어난 해프닝인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는 제가 걸까요? 볼 때는 해프닝인데요. 왜냐하면 저도 그 중계를 봤거든요. 저 대변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 왜 저렇게 발언을 할까 생각했는데요. 박수현 의원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본인의 경험으로 청와대 대변인을 했었기 때문에 매끄럽게 내부의 정리가 조율이 좀 안 된 거 아닌가.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 대변인이 오랜 정치 경험을 갖고 있거나 또는 내부에 특히 본인이 이제 영화평론가 출신의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를 다루고 국회의원 이제 1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내용들을 조금 파악이 매끄럽게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나오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국민들께 송구함을 드린 거는 아마 대통령실에서 바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1시간 반 만에 아니다. 잘 모니터링하고 다 보고 있다라고 이제 번복된 입장이 나왔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이미 원래 대통령실은 모든 정부 관련 이런 경제 관련 부처들과 사전에 다 조율이 되고 보고받고 같이 협의를 하게 돼 있거든요. 분명히 거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랬는데 그런 과정들이 좀 매끄럽지 못한 거 이런 건 국민들께 뭐 바로 사과드리고 해프닝이었다. 대신에 그래도 지금 저는 믿어주시면 좋겠다. 왜냐? 지금 너무나 과열됐거든요. 아주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더구나 오세훈 시장이 토어제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서울 특히 수도권의 집값이 날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집값을 빨리 잡아야 진짜 실수요자들이 살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꼭 사고 싶은 분들 더군다나 이 연끌 대출 가지고 집을 살리는 분들은 이제는 안 해야 돼요. 그때 박근혜 정부 때 뭐 최경환 그 당시 부총리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연끌해서라도 집사라고 그러는 바람에 이 집 부동산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충분한 그런 여력이 있는 분들이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또 여러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신도시에 관련해서도 새로운 어떤 개발을 하는 문제라든가 공급 측면, 성장 측면, 그리고 수요 측면 다양한 측면들을 봐야 되고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계속 상시 모니터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절차도 복잡합니다. 그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보고요. 대신에 지금 사고 싶은데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겪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잘 모니터링해서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고 또 그런 불편을 겪은 분들이 뭔가 대책을 세울 수 있게 정부에서 뭐 정부 차원의 조력을 한다든가 저는 그런 방식을 만들면 좋겠고요.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위기 관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끝까지 사과하지 않고 버티는 그런 정부도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는 정부도 있는데 그래도 1시간 반 만에 바로 잡고 정책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네. 지금 대통령부터 나서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를 믿어주시고 지금 불편을 겪으시는 실수요자들 그리고 청년들께서는 조금만 기다리면은 지금 벌써 집값이 안정화되는 이 불길이 잡히는 그런 통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벌써요? 네. 그럼요.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거래가 있잖아요.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분위기를 잘 잡고 안정화시킨다면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또 경제에 대해서 워낙 관심이 많고 기재부 출신이라든가 뭐 다양한 그런 경험 있는 관료들을 지금 경제부처에 임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내놓는 정책들, 대안들을 가지고 같이 실행하다 보면은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다. 정부에 대해서 믿고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신다면 저는 좋은 대책이 나올 거다. 최소한 그걸 바로 수용하고 고치고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정부라면 좀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변인이 반박하실 테니까 잠깐만 이제 자료 그 주진우 의원이 이제 비판하는 이제 SNS가 있는데요. 그거 보시고 이제 대변인이 한 번에 이제 아울러서 반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자 우선은 이제 주진우 의원이 SNS로 대출 규제로 부동산값 잡겠다는 발상이 이제 문정부로 돌아간 것 같다. 이제 문정부와 판박이라고 이제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대변인님 왜 제가 이걸 먼저 보여드리면 중국인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인은 대출 규제를 안 받기 때문에 이미 형평성에서 어긋난 것이다. 불공정한 규제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첨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교수님 말씀 몇 가지만 조금 바로잡을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외국인 그 토지 보유 관련해서 거의 모니터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 토지를 취득하고 이제 신고를 할 때 관리하는 법령이 있기는 한데 그 법령을 대통령령으로 뒷받침해야지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네. 지금 대통령령이 지금 몇 년째 제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실효성이 없고 사실상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좀 과도하게 규제 금지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완벽하게 풀려 있는 상태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전혀 우리나라는 허들이 없다. 그래서 오늘 김은혜 우리 이제 정책 수석 께서
관련 법령을 통해서 시행령 없이도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을 만들겠다라고 발의를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네. 현재는 이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게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아까 교수님께서는 여력 있는 사람들만 부동산을 사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젊은 사람들한테는 집 사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건 전혀 그러니까 아니죠. 이게 부동산 가격이 당장은 이제 수요가 끊기게 되면서 뭐 이제 그 소강 상태로 갈 수는 있겠지만 내려가봤자 얼마나 내려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계속 돈을 푸는 기조로 가는, 양적 완화로 가는 것이고, 또한 이제 뭐 기본 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품들을 만들면서 계속 자금을 공급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선두시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코스피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고 결과적으로 실물 자산이 부동산으로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돈을 풀면 돈은 어딘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은 계속 오를 겁니다. 그렇다라 그러면 대출도 못 받고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 가격대로 오르고 외국인 취득은 못 받는다라고 하면 젊은 세대는 집을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대출 6억만 받고 집 사게 만들려면 한 10억 아래로 평균적인 집값을 잡아놔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서울권은 오지 말라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30대 중후반에 3, 4억 모으는 것도 사실 여의치가 않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대출 규제는 언젠가는 풀어야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풀면 또 집값 오를 거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지 그 비전이 전혀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라는 거고, 제가 대통령실에서 국정기획실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무조정실을 비롯해서 그 모든 부처들을 다 소통을 했었어요. 그래서 부처에서 비단 국무회의 때 대통령이 업무 보고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비서실의 행정관들에게 유기적으로 소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 발표 시점과 내용, 발표 형식 여러 가지들을 조율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이 대변인의 워딩은 전혀 업무 시스템 파악이 안 돼 있다라고 저는 인식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융정책은 기재부가 아니라 금융위에서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기재부에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추측성으로 브리핑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업무 보고 받은 것이 일절 없다라고 전면 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직접 보고를 안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관련 정책조정 행정관들이나 금융위에 또 파견온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정책실장 정도는 최소한 업무 확인을 당연히 하고 있을 거거든요. 부처가 그 선출되지 않은 부처 공무원들이 대통령실에 그 어떤 결제 없이 이렇게 유예기간조차 없는 그런 초강력 대출 규제를 하루아침에 절대로 발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변인께서 업무 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거나, 아니 정말 좀 야당 때의 그런 좀 습관을 못 버리고 책임 회피성의 브리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게 빠르게 뭐 사과는 아니고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정정을 한 건데, 이런 부분들은 다행스럽습니다만 이렇게 업무 파악이 안 되고 사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로드맵이 없는 상태에서 그럼 앞으로는 잘할 건가? 저는 크게 그럴 가능성이 안 보이는 게 지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 한 가지만 먼저 여쭤볼게요. 네네. 지금 실시간으로 이제 시청자분 중에 그 기타 치기 싫은 사람 이제 분께서 꼭 교수님께 여쭤봐 달래요. 이제 네. 대출 정말 없다면, 그러니까 대출 없이 집을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냐 꼭 여쭤봐 달라고 합니다. 대출 없이 그냥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그 현재는 과도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나오는 거잖아요. 저는 아까 규제를 안 풀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규제는 적절한 시기에 상황에 맞춰서 규제를 하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다양하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워낙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있잖아요. 나중에 그 8억, 10억 이 대출 받아가지고 그 다 빚이 되면 있잖아요. 한 달에 또 얼마씩 내야 됩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전체 시장을 왜곡하고 과열된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당연히 일정하게 대출도 하고, 저도 다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상황, 단번에 나오는 지금 상황을 보지 마시고, 지금 일단은 집값이 잡히고 거래가 그래도 뚝 떨어지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공급과 수요와 다양한 정책을 잘 조합하면은 집값도 충분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으로만 다 몰리거나 또는 서울, 사실은 수도권 전체로도 봐야 되는 측면도 있고요. 다양한, 제가 경기도 대변인을 했는데 경기도 정말 살기 좋은 곳도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지방에 그런 또 가서 할 수 있는, 지방에서 또 여건들이 좀 지방으로 가실 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기타를 치신 분이라고요. 기타 이분도 그런 계기가 아마 조만간 올 겁니다. 집값이 잡히고 또 안정적인 상황, 그다음에 대출 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 시점이 올 거니까요. 잘 준비하시고. 그러면은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어쨌든 기다려야 되는 거네요.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대출 당장 받으려면? 시장에서 네. 그렇죠. 대출이 지금까지 있잖아요. 역대 어느 정부든, 과거에 박정희 정부든, 저는 이제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기자 생활하면서 현장 취재를 했는데요. 항상
이런 부동산 문제는 규제와 완화가 반복되어 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완화시키고 또 그러나 거기서 과열되면 다시 한번 규제를 하고 신도시를 공급해서 풀기도 하고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준비를 했더라도 있잖아요. 지금 상황에 맞으면 좋은 집 맞는 곳들 몫을 잘 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그런 계기를 잘 찾으시고 잡으면 저는 될 것 같다. 좀 죄송한 말씀인데 좀 일단은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그거밖에 없거든요. 정부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을 할 거니까요. 정부를 믿고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일단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끝으로 이제 이건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한 건가 싶은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6억으로 제한을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결국 현금으로 있는 사람은 지금 대출 없이도 살 수 있는 거니까 대출을 6억까지만 받아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6억 이상이 이제 필요한 사람들이 집을 못 사는 건 거고 결국에 말을 하면 그러면은 이것 또한 결국에는 현금 부자들만 그러면 집을 사게 되면 교수님 말씀하신 거라면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내가 충분히 사고 싶으면 기다려야 되는 건데 집값 안정이 될 때까지 그렇게 되면은 이미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은 부자들이 다 사가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러면은 상황에 맞는 돈의 상황에 맞는 수도권이나 지방으로 이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이냐 저는 이렇게 좀 이해가 돼가지고 이제 교수님의 말을 너무 꼬리를 물고 네. 생각하시는 네. 건데요. 제가 좀 너무 깊게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 현금 부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집을 다 살 수 없습니다. 다양한 규제가 있습니다. 주택의 보유에 몇 채를 보유한다든가 있잖아요. 다양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현금이 있다고 해서 다 살 수 없는 거고요. 주진우 의원 정도나 돈이 있는 70억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요 8억 10억 쉽게 마련할 수 없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 거대한 부자들 그런데 그분들도 집을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에 있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무조건 그렇게 가지 않는다. 이 경제라는 것은요 사이클이 있고 순환이 있고 또 그런 공급과 또 이 수요의 측면들이 잘 맞으면요 안정적인 이 적절한 지점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그걸 만들어내는 정책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강유정 대변인 했던 네. 거는 아까는 굉장히 뭐 책임 회피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아니고 해프닝이다. 왜냐하면 브리핑을 가면요 어떤 때는 긴급하게 회의하고 있는데 갑자기 브리핑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그럴 때 사실은 다 못 챙기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도 긴급하게 뭐 수천만 들고 아니면 맨손으로 가서 브리핑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 파악이 안 됐을 때 이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강효정 대변인 이제 다른 브리핑 엄청나게 잘했는데 이 사안 하나로 이제 국민께 좀 송구하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뭐 김은혜 이 수석 얘기하셨는데 바이든 날리면 김은혜 의원에 대해서 별로 신뢰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바이든 날리면 거짓말을 하고 또 경기도에서 했던 많은 그런 행태들 알고 있는데 김은혜 의원이 과연 얼마나 정책을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좋은 정책 자꾸 내놓고 서로 경쟁하면서 잘하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김은혜 의원 별로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뭐 제가 조금만 반론 드리자면 일단은 뭐 강유정 대변인이 당황스러운 질문이 들어올 수 있죠. 근데 그러면 이 대통령의 입이라는 게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를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됩니다. 업무 보고를 맞습니다. 받았는지를 네. 확인해 보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했던 것을 대통령 대변인이 일거에 부인을 해버리니까 사실 언론사 연합뉴스에서 제일 먼저 기사가 나온 거거든요.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 이런 표현 자체가 아까 주진우 의원이 얘기했던 게 그 지점이에요.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시그널이 중요하다. 그런데 정부는 한다 그러고 대통령실 안 한다 그러고 그럼 당장 내일부터 대출 규제 시작돼서 지금 금융기관 달려가서 이 가계약한 거 대출 마무리하고자 하는 그런 수요자들은 가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이제 이런 상황을 초래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실수로 넘어갈 문제를 넘어서 조금 더 숙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이제 진보 진영, 민주당 정권이 집권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던 것이 경험칙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 단순히 우연의 결과가 아니에요. 정책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좌파 경제 정책이 성공한 전례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왜 그러냐면 돈을 뿌리는 것을 그걸 경제 정책이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복지지 경제는 아니거든요. 경제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이 민간에서 이 반응하는 그런 작용들을 관리하고 이 경제가 지나치게 과열됐을 때는 조금 찬물을 끼얹기도 하고 지나치게 침체되면 끌어올려주면서 안정적인 우상향을 만들어가는 것이 경제 정책인 건데 사실 네. 좌파 진영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번 정권도 출범하자마자 30조 추경부터 시작을 했죠. 이런 식으로 사실 땜질식으로 정책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풀면은 시장은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풀어서 그 돈이 시장으로 흘러들어가서
이게 스멀스멀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걸 또 이제 규제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네.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규제라는 것이 한 곳을 규제하면 다른 곳이 풍선 효과로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정부가 시장을 오로지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실패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식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 때 거의 부동산이 각각 2배 가까이 올랐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금 심각한 정책적인 방향성의 재고가 필요하고요. 단순히 규제를 하니마니를 떠나서 이런 그 수십조 단위의 추경과 양적 완화와 이 부동산 안정을 과연 같이 병행할 수 있는가, 이런 것부터 좀 숙고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작됐는데요. 네네네. 교수님 이제 30초로 짧게. 네네, 임기 부탁드릴게요. 시작해서 있잖아요. 사실은 그동안 3년 동안 완전히 망쳐놓은 부동산과 경제를 지금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뭐 공산주의 정책이 있습니까? 좌파라고 그러시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실용주의 정책들을 가지고 어떤 때는 자본주의 속성이 맞는 거, 어떤 때는 국가가 개입해서 케인즈식의 여러 가지 그런 정책적인 노력들을 같이 하는 것이 경제인 것이지, 무조건 우파 했던 게 어떻게 됐습니까? 낙수 효과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경제 제대로 살렸습니까? 우파 정권에서 살렸나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이거는 얼마나 더 신중하게 상황에 맞게, 어떤 때는 장기적인 거시적인 정책, 그리고 어떤 때는 대중적인 그 상황에 맞는 정책을 쓰는 것이죠. 지금 이재명 정부는 실용정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좌파 정책이 아니고, 이번 30조 추경 같은 경우도 경기를 살리는 경제적 측면과 거기에 더해서 너무 어려운 시장을 살리고 서민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다양한 것을 가진 것이지, 무슨 여기서 지금의 현대 경제학을 무슨 좌파 우파로 얘기하는 거는 너무나 철지난 그 색깔론이다. 지금은 정말로 성장과 통합, 대통령도 이건 소위 말하는 우파 정책이잖아요. 기본사회도 사실 원래 우파에서 출발된 겁니다. 기본 소득 문제도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정책 중 꼭 필요한 것들을 쓰는 것이 진짜 실용이다.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부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작했기 때문에요. 이번 규제를 단순하게 규제가 계속될 거다라고 보지 마시고요. 안정화시키면 그 완화의 시점들, 그리고 국민들, 집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한 정책들을 내놓을 거기 때문에요. 이걸 무슨 색깔론으로 자꾸 매도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짧게만 좀 네.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이, 색깔론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좌파 경제 정책이 그 실제로 또 좌파라고 그러잖아요. 아니거든요. 지금 이재명 정부는 좌파가 아니에요. 제가 정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돈을 할게요. 뿌려서 부양을 시키려고 단순하게 해결을 하려고 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규제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제가 말하는 이 소위 좌파로 분류되는 정책의 본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케인지안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도 하고 그때는 수요보다 공급이 압도적으로 많은 재고 포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수요를 통한 순환을 시켜주는 것이 효과가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수출에 의지하는 국가고 공급 과잉 상태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 진단이 잘못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단순히 폄훼를 하는 게 아니라 경제는 정책에 대한 그 반응성 측면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험칙으로 봤을 때 왜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려고 하냐, 당연히 이런 의구심이 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저희가 시간이 지금 5시 43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을 다 못할까봐 지금부터 타이머 적용하겠습니다. 기회는 한 번만 드릴 거고요. 2분 30초 내에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제 부동산 규제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부동산 지금 집값이 이제 너무나도 폭등하다 보니까 정부가 이거를 어떻게 이제 규제를 했었고, 또 반대로 이제 새 정부 들어서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이냐, 이게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집값을 그러면 누가 올려놨냐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앞서서 이제 중국인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우리나라에서 봤었을 때는 제주도가 굉장히 유명하죠. 제주도가 이제 중국화 되어가고 있다. 관광뿐만 아니라 실제 제주도에서 이제 중국인들이 부동산을 많이 사들이면서 제주도도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이제 수도권으로 좀 퍼진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울 부동산뿐만 아니고, 그리고 지금 기사 하나 좀 띄워주세요. 제가 조금 이제 시간상 빠르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봤던 이제 SBS 기사입니다. 이제는 블랙핑크까지 접수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5일 저녁에 방영된 이제 중국 관영 CCTV 음악 프로인데요. 지금 저 사진에 보이는 이제 그룹이 다국적 아이돌 그룹입니다. 국적이 모두 미국 아니면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K-팝 시스템을 이제 현지화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슈가 지금 뭐냐?
뭐냐? 한국 국적그룹이 중국 본토 공연이 취소됐고 오는 9월 하이난에서 예정된 대규모 K-팝 콘서트 역시 외국 국적 가수만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져서 결국에는 이제 중국이 지금 이제 관광도 물론 관광이지만 한국에 와가지고 규제 없이 이제 부동산 그리고 이제는 블랙핑크까지 아이돌까지 이제 접수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데 그 와중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좀 중국에 대해서 이제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중국이 행하는 이 행보는 조금 다른 것 같다. 현실은 이런 이제 비판이 있어서 요것까지 부동산 정책과 조금 아울러서 얘기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시간상 어쩔 수 없이 교수님부터 2분 30초 타이머 돌리겠습니다. 네. 네. 모든 것을 다 있잖아요. 중국은 나쁘고 뭐 미국 얘기하고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양쪽을 다 우리는 미국도 좋아하고 한미동맹 같이 존중하고 중국에서 우리 또 경제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 정부에서 하는 조치들이 있습니다. 그 조치가 다 우리 한국을 겨냥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시점과 또 결국은 우리가 중국에서 여러 가지 우리 농산물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부분에 있어서 중국과 같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뭐 한국을 접수하고 부동산 다 접수하고 사실은 제주도 가서 있잖아요. 그런 측면들 부작용이 좀 있었다고 저도 듣고는 있는데 네. 실제 제주도 가서 있잖아요. 모든 게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중국인들 거의 많이 철수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안 좋고 전 세계 경제 안 좋으면서 그리고 우리 수도권 그렇게 중국인들이 다 살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에요. 거기다 K-팝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저 기사는 어떻게 된 내용인지는 제가 알지는 못하겠는데요.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 중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는 전 세계 문화가 몰려들지 않습니까? 네네. 한국의 K-팝이 상당히 위력이 있기 때문에 경계심을 갖고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 지금 우리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한중 정상회담도 하고 또 중국에도 계속 서로 요청해서 외교적 협력하면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관계다. 우리가 그동안 중국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졌잖아요. 과거에 그런데 일부에서 자꾸 중국을 이념적으로 이용하고 중국을 공격해서 우리 내부에 그런 이 자기들 세력을 이 뭔가 보존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자꾸 외교 문제를 심화시켜서 타국을 비난하기보다는 중국을 통해서 우리가 협력을 끌어내고 중국에서 이익을 내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에 있는 분들 최근에 좀 우려되는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저 건국대 옆에 뭐 중국인 거리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이 시위대들이 가서 욕을 하고 중국 분들이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나쁜 감정을 갖겠습니까? 저는 서로 줄 때 외교라든가 친선관계는 우리도 배려하고 상대도 배려할 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강력하게 외교적 경로를 통해서 우리 입장 요청하고 요구하고 또 관철시키고 그런 것들을 우리 외교부라든가 또는 앞으로 한중 정상회담 거기서 하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트럼프 지금 관세 문제 가지고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이런 외교 본령으로 가야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딱 맞춰주셨습니다. 네. 네. 대변인님 2분 30초 타이머 돌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중국 부동산부터 말씀드리면 뭐 저희가 밑도 끝도 없이 중국을 차별하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을 위시한 외국인들을 통칭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한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국의 부동산 하나 취득하려고 하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규제와 억압들이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대출 규제가 기본적으로 엄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본을 기반으로 중국 자본을 잠식한다라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수세적인 입장에서 방어를 해야 되는 위치인데 오히려 우리는 상호주의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법령 자체가 중국인들의 그 부동산 취득 자체를 아무런 규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만 옥죄다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나라 수요가 줄어든 틈을 타서 헐값에 우리나라 부동산들을 외국 자본이 잠식할 수가 있다. 이런 의구심들을 당연히 제시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미 플로리다주를 비롯한 미국의 여러 주들은 각 주의 그런 법을 통해서 중국인들의 부동산 취득을 엄격하게 금지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바람직스러움을 떠나서 이 실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법안들이 국민적인 동의를 얻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저는 중국과 우리나라는 상호 보완 관계가 아니라 대체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조선업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막강한 수출 경쟁력을 기반으로 돈을 얻어서 계획 경제식으로 기간 산업들을 발전시키거든요. 그렇다라 그러면 우리나라도 수출 기업인데 같은 제조업 분야를 잠식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업도 압도적인 1위였는데 지금은 중국에 밀렸죠. 그래서 미국이 그 트럼프 대통령 집권 초에 중국을 강력하게 규제를 했을 때 우리나라가 또 잠시
조선업이 활성화가 됐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대체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네. 저희가 중국을 뭐 무조건 억제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 방식이나 이 우리나라를 잠식하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공세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도 이 방어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최소한도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한 이 중국의 이 선거 개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 음모론이 아니라 이미 해외 선진국들, 캐나다나 호주 등에서는 입증된 사실이에요. 특정 그 친중국 인사들을 당선시키기 위할 목적으로 선거 관련해서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 사회에서 중국산 어떤 제품부터 시작해서 아예 공공기관에 중국산 그런 제품은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거든요. 또한 중국산의 플랫폼들도 최대한 사용을 지양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까지 규제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란 국가를 무조건 적대할 필요는 없지만 우호적인 국가도 아니라는 걸 저희가 명심해야 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렇게 만약에 타이머가 됐는데 이제 계속 언급을 하시면 방금 전에 이제 풀샷을 한 상태에서 마이크가 꺼집니다. 이 부분도 네,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3초도 하셨는데 제가 3초 할까요? 지금 3초 쓰신 거 아니에요, 이제? 아니 왜냐면 미국에서는 제가 미국에 있었잖아요. 네. 그 중국인이라든가 우리 한국인들 있잖아요. 다양한 의회 의원들, 김창준 의원이라든가 다양한 이런 분들을 우리가 배출을 하기 위해서 한국인들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다양한 그런 정치운동, 선거 참여 투표하는 것이고요. 그게 부정선거인지 아닌지는 부정선거는 아니고요. 거기서는 그렇게 해서 중국계가 많이 진출하고 한국계도 진출, 아시아계가 그렇게 많이 요즘 늘어나는 알겠습니다. 교수님 여기 끝났어요. 2분 3초 끝났고 네, 저희 네, 네. 10초 드렸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관계만 뭐 불법 정치자금을 비롯해 상대 후보들을 비방하는 듯한 불법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캐나다에서는 형사처벌이 됐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